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분만 나오면 막 기분이 팍팍 좋아지고 힘이 팍팍 쏟아지는,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오늘 횡설수설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김진희 박사님이 다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을 출간하셨어요? 네네. 네, 이 책이 저한테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김진의 상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긍정의 기운으로 세상을 바꾼다. 긍정의 기운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거 딱 대선을 겨냥을 하고 쓴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을 보시면은 특히 2부에서 우리 시대가 풀어야 될 과제들, 특히 양극화, 또 비흡자 돌림병, 공정, 갈등과 분열, 부동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썼고요. 3부에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올 때 우리가 풀어가야 될 미래 가치들, 특히 평화와 디지털과 대전환과 그다음에 앞으로는 노동의 가치의 복원 뭐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네. 제가 대선 출마하려고 쓴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아니 대통령 되셔도 되겠어요. 보니까 20대에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20대에 30대에 미국 MIT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받고 서울 포럼을 창업하고 40대에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차세대 리더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기대를 모으고 50대에는 18대 국회의원으로 특히 이명박 정부의 토건 정책에 맞서면서 국토위 4대강 저국수로 불렸다. 60대에는 TVN 알쓸 신잡, TBS 김효진 뉴스공장, 김진애의 도시이야기, 또 KBS 열린 토론을 진행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셨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법사위 맹활약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21년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이 되었으나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했다. 책도 엄청나게 공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만들고 계시고요. 대단하신데요. 세상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세상 발견했어요. 네네. 대단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자제분들이랑? 엄마가 너무 바빠서? 아니 뭐 그거는 물론 바쁜 거는 별로 싫어하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만 크면 애들은 딱 11살만 넘으면 자기 건드리지 않는 엄마를 좋아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다음에 가끔은 지갑을 열어주는 이런 엄마를 그치. 좋아하죠. 지갑을 잘 열어줘야지 엄마가. 말은 좀 적게 하고 안아주기만 하면 좋죠. 제가 나이 들면서도 마찬가지인데, 나이 들면서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하고 자꾸 놀아달라고 그러지 말고 지갑만 열어주면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면은 나이 든 사람끼리 그냥 놀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혼자서도 잘 놀면 돼요. 근데 혼자 놀 요새 때는 혼자 놀 게 심심하니까.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나는 혼자는 못 노니까 나랑 같이 놀아줘요. 나랑 나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나는 어린애들 끼는데 자꾸 끼고 싶진 않고 그냥 우리끼리 놀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슈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을 먼저 펼치게 된 이유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까 봐요. 제가 이제 제목을, 아까 그 상식의 힘이라는 제목을 제가 먼저 선점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왜 제 김진 에너지와 또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네. 법사위에서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게 사실은 상식의 힘 때문이었다. 상식으로 얘기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의문들, 그러니까 법조인들 그 카르텔 내에서는 절대로 보지 않는 거를 상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시민의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필이 됐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마지막의 선택, 특히 지금 중도층과 부동층 약 15에서 20% 분들이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실 텐데, 그렇죠. 마지막에 선택을 할 때는 역시 상식의 힘으로 선택을 하실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역시 마지막에 이번에 이걸 쓰고 나서 보니까는요, 네네. 굉장히 많은 상식이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상식이란 말을 쓴 사람이 윤석열 후보예요. 그래요? 공정과 상식 이 얘기를 했는데, 불공정의 화신, 거기다가 비상식과 어제 구두발에서도 나왔듯이 몰상식의 표본.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 상식의 힘에 대해서 더 많이 기대가 되는 이런 즈음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상식이 뭐냐?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번 대선에서 필요한 리더십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책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리더 하나로 모든 게 다 풀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좀, 일종의 이제 허망한 기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팀 리더십이 중요하다. 팀 리더십?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구성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가령 세종시대에도, 세종대왕 시대나 정조대왕 시대에도 사실 공신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네. 르네상스 시대에도 보면은 항상 그 영주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에 이 사람들이 같이 팀 리더십을 이루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필요한 거다.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문제도 문제 복합체고 이슈가 국내 또 세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팀 리더십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리더의 자질은 리더십에 있고 팀 리더십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보면 뭐 다 검찰이 끌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윤핵관 뭐 뿐만이 아니라 네. 검찰 공화국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게 명확관화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행정 능력에서도 보아왔듯이 사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일종의 비주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우르려고 하는 네네. 이런 태도를 항상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용과 통합의 정부를 이루겠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팀 리더십을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개척하기에 필요한 미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팀 리더십이 기대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탕평책을 좀 쓰시면서 적시적소의 정확한 인물이라면 필요한 인물이라면 다른 나하고 노선이 다르거나 가치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번 조각 같은 것들이 5년 동안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각이 우리가 딱 보기에 인사 참사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패는 아무리 뭐 그 얘가 네. 윤석열 후보 거기다가 이번에 종로에 난다고 최재형 감사원장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팀 리더십이 잘 발휘가 못 됐다는 네, 생각을 네, 많이 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패했다고 보고요. 이재명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이거는 그냥 탕평 하면서 지역이나 상대편의 이념이 다른 사람까지 하면 안 되고요. 사실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경제 운영이라든가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데 써야지 가치와 어떤 이념에 지향하는 바를 얘기하는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네. 이런 권력기관에 써서는 안 되죠. 그거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단단하게 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단칼적인 성격도 네, 네, 있는 네. 분이라서 이거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지금 40대에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차세대 리더 100인 네. 유일한 한국 여성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유일한 한국인 여성이 아니라 인. 유일한 한국인. 죄송합니다. 유일한 한국인으로 기대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뭐 나 이런 사람이니까 좀 올려주세요라고 뭐 신문사에다 얘기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네. 딱 이제 학문적인 업적이 높은 사람 누구 찾아가지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각 국가별로. 처음에 이렇게 되셨을 때 어땠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아니 기분이 좋았다기보다는 놀랬고요. 놀랬고. 워낙 뭐냐면 타임즈라는 게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봤다고 그렇죠. 그래요. 평판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솔직히 이런 이유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한 2~3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치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좀 놀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때는 놀랬는데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는 그 다음에 알았죠. 이게 왜냐하면 94년 일이니까 굉장히 옛날이기도 했고 당시에는 세계화도 좀 안 돼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특히 여자가 이런 걸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저한테는 기대도 많아졌지만 사실은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에도 더 무게가 생겼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그 다음부터는 리더십에 대한 걸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좀 더 단련하는 이런 도구가 됐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후보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런 분들. 네. 1등, 2등만 말하겠습니다만 이 분들은 어떤 리더인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후보부터 먼저 더 쉬운 사람이니까. 이번에 대선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네네, 두 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이분이 검사 화법을 못 벗어나잖아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피의자 화법을 못 벗어나는 후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검사로서 군림하는 거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 업에 대해서는 되도록 감추는 거. 감추는 기술을 상당히 잘 배운 이런 피의자 화법을 구사하는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무속에 의지하는 거. 이번에 이제 뭐 흰털 논란도 있지만 네네네네. 무속에 기대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이분의 기제 자체가 복수에 있다. 저는 사실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해 왔는데 네. 복수에 대해서는 사실 아리까리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 보복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드러나지도 않은 적폐 수사를 벌써부터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짚으셨듯이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뭐 했냐 4년 동안? 그리고 만약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과하라는데 만약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거를 기획 사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네. 굉장히 명쾌하게 정말 성인 군자의 참을성을 가지신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법조인의 논리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계속해서 네. 25%에서 35%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믿기가 어렵다. 흔들린다. 이것 때문에 지지가 탄탄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 사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했지만 공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후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귀가 잘생긴 후보다. 국민의 귀를 잘 들어준다. 귀재명. 규제명. 그다음에는 발로 정말 뛰는 후보다. 이분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게 정말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쉽게 친구처럼 얘기해서 그러는데 쓸모가 많은 사람이에요. 쓸모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좀 부려야 돼요. 그리고 본인도 불임을 당하고 싶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윤석열의 굴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낮은 국민으로 다시 공포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대통령으로 겸허하고 항상 들으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을 부릴 수 있는 이런 국민이 되겠느냐. 네. 이 차이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을 얘기할 때는 네. 매력과 쓸모로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젊었을 때는 매력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굽니까? 쓸모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일 사람이 잘하는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이재명 이거에 대한 기대를 올리는 것이 네. 사실은 마지막에 선택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일 잘합니다. 일에 미쳐 있습니다. 저도 자리 같은 거는 국회의원직 자리도 다 내려놓고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후보들 2차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고 길게는 얘기해야 되겠는데 길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날 이재명 후보가 잘한 거는 이른바 검사 화법을 정확히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 4번에서 6번 정도를 법조인이 왜 그러십니까?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했는데 국민들이 보면서 의아해했던 게 아니 검사 본인이 아직도 검사야 윤석열 후보는. 그치. 그리고 검사가 왜 저렇게 취조를 못해? 검사가 취조하는데 왜 저렇게 코를 박고 읽어? 그 다음에 검사가 뭘 얘기하려면 재차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모든 걸 꿰면서 얘기할 뿐 아니라 적재적소에 공격을 하면서 그날은 사이다 공격이 몇 번이 있었어요. 사회자가 좀 편파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 하면서 본인의 정체성과 또 평화에 대한 이념과 이런 것들을 두루 잘 전달을 해서 저는 상당히 중도층에
안정을 원하는 중도층에 상당히 어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흐름을 막 끊어가지고 좀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아니었어요? 제안하는 게요. 저는 심상정 후보가 특히 토론이- 문제더만. 네. 저보고 이제 제 입에다 그런 말 담지 마시고요. 저는 양자 토론이 절대로 필요한데 네. 양자 토론은 안 되니까 네, 양자 토론 꼭 사실은 해봤어요. 앞으로 3번의 토론이 윤석열에게는 정말 재앙일 텐데 거기 안에 지금은 주도권 토론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양자 토론을 6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각기 5분씩 주고 10분씩 그래, 60분 하면 돼요. 딱 상대방 정해가지고. 상대방 정해가지고 4명이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면 하면 되거든요. 되지.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게 나도 그게 아닌가.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윤석열의 바닥이 네, 드러나죠. 완전히 드러나고 이재명이 얼마나 유능하게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어필하느냐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전 절대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저거 할 리가 없어요. 그거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안 근데 받아들여요? 심상정 후보님 그거 한 가지는 좀 눈치를 채시면서 흐름을 끊는 거는 좀 눈치가 하지 없더라고요. 마시고요.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노동일 사회자의 편파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 네. 사람이 보수적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사회 볼 때 그리고요 그날 자그마치 몇 번씩이나 시간을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다 주고 윤석열 후보한테 주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편향성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네. 그 전에 막 편향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보이콧하고 그리고 무슨 개털도 붙이고 나왔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전 몰라요. 사진은 봤습니다. 사진 다시 여기 보내줘. 하얀 털이 이른바 예전부터 백미라고 해가지고 이마에 예전에 뭐 도사를 보면은 여기 눈썹이 길이고 그 중에서 몇 개가 하얀 털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도가 높은 사람의 도인의 상징의 백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는 왕자를 못 쓰고 나오니까 이거를 붙이고 나왔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뭐 더 봐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이게 뭐 건진법사의 제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좀 더 봐야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제 그 지난번에는 자기가 옛날에는 왕자를 몇 개 썼었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안 먹히고 좀 골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마음속에는 불안감은 있고 이걸 좀 갖고 가야지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디다 붙일까 어디다 숨길까 하다가 이제 이게 너무 또 숨기면은 효험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드러나는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눈썹에다가 좀 살짝 붙여볼까? 이마 바로 위였는데 이제 바로 이거는 위에. 어디까지나 노영희 앵커님의 해석이었습니다. 네, 저 해석인데. 근데 저는 그날 토론에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토론에서 그날도 피의자 화법이 나온 게 바로 김건희 씨의 아내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이럴 때,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버벅대고 당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운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효험이 없다는 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효험이 없었어요, 그날. 그래도 전혀. 혐의 있었으니까 그 정도 한 거 아니에요? 글쎄. 효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도자는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질문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근데 특히 그날도 가령 이제 이런 거는 참 안 좋았어요. 가령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던 거고. 사드 배치 네, 필요 없다. 1차에서 분명히 확인됐으면 그 팩트 체크하고 나와야죠. 인정해야지, 그냥.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자료를 주가 조작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그다음에 상대편에다가 얘기를 할 때 자꾸 엉터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글쎄 그 지도자의 언어 중에 엉터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지도자의 어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A를 물어보면은 야 너 그거 A는 물어보는 거 자체가 엉터리야. 대답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네. 내가 질문할게. 난 B를 말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피해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죠. 네네. 그게 바로 동문서답이고 자꾸 네. 딴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핵심을 피하고 요점을 흐린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들한테 배웠다니까는. 아이고, 그게 이제 윽박지르고 관계가 아닌 곳에서는 먹힐지 모르지만 이번과 같은 토론할 때는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나쁘다. 그래서 뭐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되게 국힘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또 언론 마사지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하는데 네.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들이 중도층입니다. 네, 지금 네.
15%, 20% 정말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거기를 파고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뒷심이 약한 거죠. 네. 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가 좀 점잖은 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대가로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에게 결처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원 가입을 엄청 시켜줬다는 그런 폭로가 나왔어요. 이 사람도 공익보호자를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화면 한번 먼저 보시고 상황 보겠습니다.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주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좀 돌아가면서 합시다.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진짜로 압수수색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신천지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압수수색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안 했으면 왜 안 했다 이것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윤 후보는 방어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했나 안 했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근거 없는 말씀을 한다. 뭘 근거 없다는 거 어떤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핵심을 못 짚어서 저거 어떻게 검사했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 번 얘기를 하면 이제 버럭 화를 내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다 알고서 나 갖고 와라. 네. 질문이 틀렸다. 질문 안 받는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바로 찔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찔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신천지와 무속이 만든 후보 윤석열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의 경선에서 국민 경선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10% 졌어요. 네, 홍보가 이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원 그러니까 선거인단이죠. 거기서는 20%를 이겼어요. 네. 근데 당시에 선거인단이 한 55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지를 받은 게 한 22만에서 25만 정도예요. 네. 근데 이번에 신천지가 수만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최대로는 10만이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신천지가 밀어주지 않았으면 경선에서 그렇죠.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상당히 이제 튀는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오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거로 혹시 여론을 밴드웨건 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서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 10만 정도를 움직이면 여론조사도 사실은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완전히 못하더라도 공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찔릴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압수수색을 2번이나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는 추미애 장관이 그 다음에 또 확실하게 증언을 했고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원들이 2명이 있었어요. 네. 한 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장재원 의원. 장재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윤핵관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국힘에서는 한 달만 가입하면은 선거인단을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공작이 조작이 가능할 수 있게끔 했다. 이런 점에서는 정말 찔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좋습니다. 흐리는 거죠. 자, 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 발언이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 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어떤 체감하면 어때요? 일단 바람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확실히 지난 금요일 날부터는 확실히 바람이 바뀌고 있고요. 금요일 날부터 여론조사의 결과가 좀 달라지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많이 네.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기세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쵸.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김혜경 여사라든가 이런 소소한 악재지만 계속해서 악재들이 좀 쌓여 있고 그랬는데 특히 이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부터 보면은 2가지입니다. 일단은
이재명에 대한 결집이 보이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결집도 보입니다. 네. 아니 임기말 대통령이 48%가 나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대선 이게 후보는. 도움이 되는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양쪽에 다 결집 현상이 있을 텐데 적어도 네. 저게 정치 보복에 피바람이 불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중도층에 영향을 주는 거는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피바람을 여러분들 이런 네. 피바람을 또 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꾸 좀 뭔가 좀 못하게 방해해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철수 후보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네.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결단을 내리고 단일화하자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손바닥 안에다가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갖다 놓는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얹어놨어요, 사진에다가. 이거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무리하고 기분 나쁘다.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내 손오공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자, 한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 손 안에 원숭이가 있잖아요. 저게 대구두와 안철수라는 거예요. 손바닥이네. 그다음, 아니요. 또 있습니까?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이게 그 고민정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서 지금 잘라온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발 구두발. 논란이에요. 발 논란. 좀 깜깜해서 안 보이시지만 저기 이상일 위원의 왼쪽에 네, 밑에 왼쪽에. 있는 게 네, 구두발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두 그대로 신고서 그냥 하는 그 발. 남들이 말도 못하고 참 불쾌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 같이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다 하나는 대변인, 하나는 공보단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뭘 했냐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내 자리 그냥 양보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 저는 이준석 대표 그러면 안 정말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의심쩍을 정도로 전 사감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그러니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정말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가지가 뭐냐면은 싸가지죠. 인의예지예요. 그러니까 인의예지. 도량이 너무 좁고, 네. 그다음에 의로움을 바른 걸 가리지 못하고 네. 상대편에 대한 예의가 없고, 그다음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네. 이 인의예지가 없는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건 정말 심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젊은 정치인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암울하게 보이게 만드는 부분에, 왜냐하면 제가 이준석 대표가 대표될 때 막 기대를 표시했었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더 실망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 후보는 그러면서 또 이제 언론중재법에 동의하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잖아요. 뭐 작은 언론사가 잘못 뉴스를 만들어내면 파산시킬 정도여야 된다고 말하고. 근데 그동안에 그게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언론중재법 반대하는 것하고 완전히 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이 말을 보면 앞뒤가 좀 많이 다른 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사감에만 앞서는 거예요. 아, 사감으로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언론 하면은 이분 머릿속에는 김건희의 여러 가지 허위 경력을 내놓은 사람. 네. 뭐 그동안에 뉴스 버스나 이런 식으로 그 사주, 네, 그 네. 저기 고발사주 고발사주. 한 거, 이런 거 한 사람. 네. 그다음에 7시간 한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 TV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마이너 언론사들은 언론사로도 안 치는데 그것쯤은 내가 파산하게 할 수 있어. 이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 이날도 확실하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큰 네. 메이저 언론사들은 큰 언론사들은 파산 안 할지 모르지만 작은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감, 특히 사감이라는 게 복수에 의한 사감, 이런 게 앞서는 후보, 더구나 이런 걸 이렇게 표출하는 후보는 도대체 인의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본인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부인하고 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엄청난 이득을 얻어놓고, 그 이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려 그러면 우리 그런 적 없다. 딱 부인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전부 다 딱 잡아떼고, 자기가 조금 전에 한 말도 아니라고 그러고, 다 그냥 부인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일단 안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대화 안 되는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얘가 공격을 되게 잘하네? 얘는 정말 잘못된 거 가지고 얘를 하려다가 찌질하게 망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나오면 또 옛날 얘기 가지고 또 꺼내면 다 까먹었다 그러고.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왜 이분에 대한 지지율이 안 떨어지냐고 사람들이 그건 모를까? 진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사자가 들어가면 다 문제가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일 때 사실은 사익 추구에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는 건데 솔직히 우리 부자 되게 만들어줄 줄 알지 본인 사익 추구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도 있고 피미가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사감 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 이제 이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복수가 그러니까 본인 부인 장모 네, 네. 거기다가 측근 한동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복수의 일념이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공포스럽죠. 아, 저는 그래서 매우 걱정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이 당선되고 나면 나 완전히 망가질 거다. 걱정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요, 제가 그럼 옳지 이렇게- 않죠. 제가 법사위에서 일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조심해라 털릴라 이 말이었는데 다 모든 국민이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김건희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선이 끝나도 네네.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못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맨날 조심하라고 입 맨날 다물라고 저거 하니까 파산되는 거 아니까 그럼 세무조사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기소해가지고 표창장 뒤지겠죠. 이런 것들이 다 걱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세상이냐고요. 네.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죠. 우리가 공포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포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공포의 나라를 조금 벗어나서 살 수 있도록 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기운 내시고요. 상식의 힘으로 대선 권투. 우리 다이너마이트 우리 김진애 박사님, 김진애 또 우리 연구원님, 의원님 모시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또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책도 정말 제가 열심히 한번 읽어보고 상식적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